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 다름 아닌 확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전쟁이 좀 장기화될 거라는 리스크 커졌고요.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좀 강하게 급락을 했는데요. 사모신용시장의 불안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중동발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00를 돌파했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는 러셀을 포함한 4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1.52% 하락, 다우도 1.56%, 나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1.78% 빠졌고요. 러셀이 무려 2% 넘게 오늘 약세로 마감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자금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종목들은 상승, 빨간색은 하락인데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좀 빠를 정도로 대부분의 섹터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3% 넘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와도 조금 더 강하고 좀 세게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빅테크 종목들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흐름 좋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다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M7 종목들도 좀 강하게 빠지면서 특히나 좀 많이 빠진 종목 테슬라 3% 이상 빠졌고요. 메타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자, 오늘 사모신용 펀드 인출 제한 소식에 좀 금융주 섹터 특히나 좀 좋지 않았습니다. 금주 섹터 전반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보험주 섹터 쪽만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쪽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을 좀 받는 섹터고요. 방어주 쪽으로는 강세를 보이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좀 퍼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는 히트맵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에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다름 아닌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됐죠.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발언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전선도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군에 대해서는 해당 기지들 폐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좀 강경한 대미 노선을 선언한 건데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 교체된 후에 메시지가 확전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강경한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유조선 공격이 최소 16척으로 이루어졌고 민간 선박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협의 긴장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의 발언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현재 미 해군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즉시 호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단기적인 에너지 운송이 좀 불확실성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했죠.
자, 전쟁이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이 좀 커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해군 호위가 이달 말이나 가능할 거라는 미 정부의 메시지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의 전쟁 좀 수주 이상 지속이 되겠구나라고 시장은 받아들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됐고요.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좀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쟁보다도 에너지 공급 쇼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두 번째 마켓 무버 이슈로 이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리스크가 유가의 급등을 가져왔고 금리까지 흔들었습니다. 시장의 진짜 충격은 장기채 매도에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장이 받은 2차 충격은 이렇습니다. 전쟁 뉴스가 전해진 후에 자연스럽게 유가의 급등이 일어났죠. 오늘 WTI는 96달러 선이고요. 브렌트유가 101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된 건데요. 자, 월가의 진단이 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국제에너지기구가 분석을 내놨는데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이번 전쟁은 가장 큰 공급 차질을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공급의 7.5%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골드만삭스 에너지 데스크도 전쟁 이후로 세 번째로 유가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혼란이 30일 지속될 경우 또 60일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 각각 좀 유가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 월가가 지금의 공급 충격을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오늘 진짜 반응한 곳이 바로 이 채권 시장이었는데요. 보통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이번에 상당히 좀 반응이 다르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 전쟁처럼 일반적인 전쟁이 있을 때는 채권 시장의 반응이 국채를 매수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리가 상승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특히나 30년물 금리가 5%에 재접근을 했는데 이 5%가 최근 몇 년간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레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했습니다. 시장이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쟁 리스크가 유가를 급등하게 만들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커졌습니다.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시장을 흔든 건 전쟁 그 자체보다는 유가가 촉발한 금리 압력이었다라고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종목별로도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이 있었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만나보시죠. 이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지난달에 영국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5%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던 한 운전자가 그 당시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3% 이상 빠졌습니다. 이어서 메타 여전히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또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이 메타와 유튜브 등 이 주요 SNS 플랫폼에 미성년자를 강력하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식에 메타의 주가 2.5%나 급락했고요. 애플도 주가가 거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밤사이에 키뱅크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계절적으로 현재 둔화된 상태라는 점이 좀 상당히 부진하게 주가에 작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애플까지 2%,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요, 점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다시 번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파이퍼 샌들러가 유가 상승의 수혜자라면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옥시덴탈, 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는데요. 사실 오늘 에너지주들이 내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국제 유가가 어느덧 90달러 선 중반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카니발과 같은 이런 여행이나 운송주들에게는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카니발, 세계 최대의 크루즈 운영사입니다. 유가가 밤사이에 한때 100달러까지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서 여행과 운송주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옥시덴탈과 같은 이 에너지주와 비슷하게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 세계 해상으로 운송되는 비료 물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사실상 원유와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료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비료 회사들의 수익성도 높아지겠죠. 이 때문에 오늘 비료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에너지주와 또 이어서 비료주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여행 운송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유가 상승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개별주 이슈도 잔뜩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이 지난 10월에 실패했었던 로켓 발사, 이 알파 플라이트 7을 드디어 이 발사에 성공시켰다라는 소식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요. 12%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전기차 그룹이죠. 루시드 그룹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금 흐름이 지금 적자죠. 근데 이게 흑자로 바뀌려면 202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27년이나 늦으면 29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이 번졌었던 루시드였고요. 이어서 UiPath도 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RPA 소프트웨어 회사죠. 쉽게 말하자면 이 엑셀을 입력하는 것과 같이 좀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인간 대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1분기 컨센서스가 월가의 예상치와 거의 비트하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강하지가 않네. 이런 실망감이 나오면서 UiPath 8%가량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에너지 가격 다시 한번 이 장중에 100달러 가까이 튀어 올랐다가 잠깐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마자 이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폭을 높였는데요. 다만 장 중반 들어서 이란 외무부가 사전 조율을 했을 때는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덕분에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96달러 선 여전히 상당히 좀 위태로운 레벨이고요. 원달러 환율 15원 가까이 오르면서 벌써 1,5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겨박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고요. 또 2월 들어서 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원화의 수요가 약해지고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 7만 달러 근처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자면 이 국제유가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미국채는 금리가 오르고 금이 떨어지는 등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종전에 브리핑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워낙 유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고요. 여기에 또 오늘 나온 고용지표까지 상당히 탄탄하게 나타났습니다. 답은 한 가지죠.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금리 인하가 올해 단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금 가격도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국제유가의 동향과 미국 뉴욕 증시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롭게 선출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좀 다시 고조가 되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유가 급등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적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면서 봉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96 선까지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발언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해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외국 선박 척이 추가로 공격을 받았고 유조선 운항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전략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고 국제에너지기구도 4억 배럴 규모 공동 방출에 합의했지만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병목이 계속되는 한 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해협 통과 물량이 계속 줄어들 경우 유가가 2008년 최고치였던 $147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금융시장 불안도 겹쳤습니다. 약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신용 시장에서 환매 요구가 늘어나면서 모건 스탠리와 클리프 워터가 펀드 인출을 제안했고 도이체뱅크는 이 시장에서 약 300억 달러 노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은행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증시 낙폭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쟁 장기화 리스크에 사무시장의 불안까지 겹치면서 오늘 시장이 좀 급락했던 이유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한편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좀 시장에서 보는 물가 전망 지표가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월가에서 많이 보는 브레이큰 이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지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 가격을 통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먼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62%까지 오르면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3.18%로 올라 지난해 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단순히 유가가 잠깐 $100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라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3.7%대 중반까지 오르는 등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과 유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월가에서는 또 앞으로 일주일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글로벌 경기 침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분석가들은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전개될 상황이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진다면 유가가 $100 이상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을 드러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돼서 유가가 120에서 $140까지 수준까지 급등한다면 역사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가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란의 전략 때문입니다. 이란은 정권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주면서 전쟁을 길게 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이 경제적 고통과 높은 휘발유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해 에너지 시장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분석으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을 약 70%, 반대로 협상 재개 등으로 긴장이 빠르게 완화될 가능성을 약 30%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 이란 협상 여부가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분수령이 될 운명의 일주일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욕에서 좀 발빠르게 소식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밤사이 이 뉴욕 증시에서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5 출발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탄 간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내내 반복이 됐었던 흐름이죠. 밤사이에는 유가가 한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소폭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바로 이란 지도부 측에서 굉장히 초강경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국제유가 WTI가 한때 배럴당 $100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의 첫 메시지로 초강경 보복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모즈타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것과 함께 미군 기지 폐쇄를 압박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여기에 오만의 석유 수출항 철수령과 이라크 유조선 피격, 그리고 중국의 정제 연료 수출 차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 규정했고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2008년 당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장 중반 들어서 이란 외무부 측이 기뢰 매설은 없으며 사전 조율 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유가는 현재 $90 중반선까지 다소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전운이 짙어진 만큼 시장의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장중 국제유가는 소폭이나 진정이 됐지만 3대 지수는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오늘 그 이유이자 시장을 급락시킨 핵심 재료입니다. 어쩌면요, 연준이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고용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명분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협을 이유로 첫 인하 시점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늦춘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연내 인하 시점은 9월과 12월 두 차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장이 점치는 가장 유력한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9월. 하지만 그마저도 확률은 4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3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3호 신용시장에 대해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여기서도 많이 다뤘었던 이유인데 그중에서도 이 블루 아울 이어서 어제는 또 워터 관련 이슈가 있었죠. 오늘은 모건 스탠리까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3호 신용시장입니다. 1조 8천억 달러, 한화로 2,500조 원 규모의 거대 3호 신용시장에 잇따라서 경고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클리프워터에 이어 오늘은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마저 펀드 환매 제한에 나섰습니다. 모건스탠리는 8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산의 11%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규정을 이유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 반환했는데요. 여기서 환매 제한이란 쉽게 얘기하자면 맡긴 돈을 한꺼번에 빼가면 펀드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출금 액수를 강제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불안의 핵심은 자산가치 부풀리기 의혹인데요. 부실채권 전문 펀드 글랜더는 블루아울 같은 대형 기관들이 손실을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새롭게 경고했습니다. 실제 시장의 가격보다 장부상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용사들은 유동성이 충분하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AI 소프트웨어 대출 부실 우려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번 주 들어 이 시장의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인출 제한 조치가 연쇄적으로 확산될지 긴장감이 연쇄적으로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만한 이슈가 어제 장마감 직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책까지도 바로 이어져서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라는 강력한 통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여기서 무역법 301조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강력한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관세를 다시 25%까지 올리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온 바가 있었죠. 이에 우리 국회는 지난 새벽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관리할 국가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긴급 통과시켰습니다. 주산업에 1,500억 달러,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쏟아붓는 초대형 투자 패키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삼성중공업이 7% 넘게 급등하는 등 조선주와 희귀금속 테마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시장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선을 좁혀서 개별주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밤사이에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 하락한 이유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 전력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잼이 테슬라의 자회사에 전력 공급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는 영국 내의 가정과 기업들에게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가졌었던 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면허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를 공급하는 유통 권한까지 거머쥐면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겁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밤사이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더해 테슬라의 지난달 영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넘게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발목을 잡았고요. 여기에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 사고로 일론 머스크 CEO의 경영 책임까지 묻는 100만 달러 규모의 소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중국차의 추격과 법적 리스크라는 이중고 속에 테슬라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들썩이고 있는 국제유가 안심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이 나왔죠. 특히나 좀 다우는 올해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히트맵 통해서 봤을 때 오르는 섹터, 오르는 종목 찾기가 훨씬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거의 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을 보는 듯합니다. 네, 시뻘건 색깔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면서 군사적인 그 미션에 도움을 주는 팔란티어 혼자 분전한 것 같은 네. 보이고요. 그리고 또 CRM이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오르네요. 참 희한하게 그렇죠. 그러게요. 소프트웨어가 계속 고통을 받았었는데 약간 시장과 반대로 가는 성격 때문에 그냥 오른 것 같아 보이고 네. 저기 역시 저쪽 섹터가 강하네요. 그 필수 소비재. 네네. 네, 저쪽에 월마트, 코스트코,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 같은 이런 회사들.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를 더 피겠죠. 그런가요? 그쪽이 강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많이 강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정유 섹터는 강하다고 치는데
정유에서 이제 정제를 해서 나프타를 받는 이 회사가 화학회사가 지금 강했거든요. 아. 린데를 비롯하여.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학회사 뉴스 많이 보셨지만 포스마르주라고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고 문 닫는다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기 화학회사가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것이 눈에 띄네요. 왜냐하면 화학과 정유는 반대로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쪽 부분이 강했다.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반적인 좀 리스크 회피 심리가 좀 두드러졌던 시장이었고요. 에너지 섹터는 뭐 유가의 급등으로 상승했고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일부 자금이 들어간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월마트가 이제 마트에서 패션 플랫폼으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상품 확대가 아니라 유통 전략 자체가 좀 바뀌는 신호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패션과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카테고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를 월마트의 패션 사업 강화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게요. 어제 또 올라준 종목이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네, 월마트는 지금 사실 그 전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역사적 네.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나스닥에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월마트가 나스닥에 편입이 된다고? 그래서 저게 이제 기술주인가? 근데 실제로 옛날에 도미노 피자도 급등을 매년 하다가 기술주의 대명사가 됐거든요. 드론으로 피자 배달하고 네. 그리고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고객과의 접점을 더 넓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경영학 배우시는 분들이 그 도미노 피자를 교수님들이 많이 그 사례로 가르치셨죠. 네. 경영학 언론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월마트도 이제 완전 기술주가 됐다. 그렇죠? 코스트코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유가 월마트가 이제 인공지능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인공지능 그 LLM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층들이죠. 젠지 세대들이 월마트를 쇼핑을 하는 그 구도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술주로 편입이 되었죠. 나스닥이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기술주로 선언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우가 아니라 이제 기술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모리스 쪽도 강했고요. 그다음에 패션도 여러분들 편의점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편의점이 가장 빠르죠. 두쫀코나 이런 거 열풍도 딱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왜 봄동 비빔밥인지 편의점만 가봐도 아시잖아요. 네. 봄동 비빔밥 바로 나왔죠. 요즘 대세를 잘 알고 계시네요, 위원님. 편의점만 가면 알아요. 편의점이 가장 빠르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추성훈 씨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네. 세븐일레븐 갔더니 뭐 팔고 있었죠, 거기서? 뭘 팔았나요? 저 못 봤는데. 추성훈 씨가 1회 네. 때 양말 샀잖아요. 아, 네. 그게 거기서 대박이 났거든요. 네. 그 양말 팔아가지고 그 기무라 데쿠야인가요? 그분이 사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GS25에서 파는 게 뭐죠? 무신사. 네. 이런 것 때문에 패션이라는 아이템이 뷰티 이후에 굉장히 히트 아이템이 되고 있거든요. 아, 네. 편의점에서 이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죠. 월마트도 패션, 우리나라 편의점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어리 넓은 곳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마트랑은 또 그 편의점이랑 다른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또 다르죠. 그래서 월마트가 패션을 또 채용 공고에서 보니까 그 해당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네. 고객이 월마트를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스타일을 위한 진정한 목적지로 탈바꿈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지금 패션의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할 일이 뭐냐? 흥미로운 신규 출시부터 전략적 리노베이션에 이르는 빠르게 성장하는 자체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마케팅 비전을 이끌며 인식 제고와 신규 고객 유치를 사명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4분기 실적에서 월마트가 패션 매출이 견고했습니다. 보니까 그 아래 또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패션, 쿡앤다인, 홈데코 이런 마켓플레이스 부분이 40%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월마트에서 또 패션
우리 사실 뭐 월마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퇴출됐기 때문에 못 보지만 코스트코는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은 1층에 전부 거기서 추리닝 고르고 계신 장면 아시죠? 아침부터 난리잖아요, 코스트코. 그래서 거기서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패션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네. 뭐 월마트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저가 유통을 넘어서 패션 중심 리테일로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월마트 좀 종목에 관해서 눈송이 분석 그리고 뭐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월마트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성장주라고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받아들였잖아요. 네. 나스닥이 최첨단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미 월마트가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엔 저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성장주인데 배당을 많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주고 있으면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야 되지 주주 환원을 하고 있으면 공장은 뭘로 건설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런 주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기 미국은. 그리고 재무제표도 완벽한 만점이고 과거 실적 좋고 미래 실적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고 가치 점수 낮은 거는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가 돼서 가치 점수가 낮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뭐 거의 동그란 오각형. 원 모습이네요. 네, 오각형 네.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주가도 크게 뭐 빠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네. 크게 빠진 것도 없고요. 그냥 꾸준히 계속 올랐고 장기적으로. 자, 뭐 저기도 말했죠. 월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놓친 것 중에 아쉬운 게 뭐가 있냐. 코스트코가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 평생 투자 중에서. 그러니까 마트주가 굉장히 그 어떤 강점이 있어요. 자, 월마트도 지금 51선을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또 51선에 지금 붙었습니다. 51선에만 붙으면은 이격을 다시 넓히는 성질이 있어서 가지고 지금 51선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또 위로 네. 공간이 열렸죠. 저렇게 되면. 네. 135달러로 공간이 또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올킬이 나와버렸네요. 오.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적도 잘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17개 분기면은 몇 년인가요? 지금 엄청나. 2022년부터 거의 뭐 만 4년을 지금 계속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인 네, 거예요. 네. 자, 매출 최근에 2월 19일 날 지난달에 바로 나왔죠. 189.18 빌리언 달러 예상치였는데 190.7 빌리언 달러 나와서 0.80 상회했고요. EPS도 0.73달러 예상치였는데 0.74달러로 1.37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자, 이것까지 지금 모든 지표가 다 올킬이네요. 거의 사기캐 같은 컨센서스마저도 느낌이네요. 스트롱바이네요, 이거. 자, 138.9인데 10.84 업사이드고요. 이것도 목표 주가 수정해야겠네요. 10.84만 오르면은 또 목표 주가가 도달돼 버리니까요. 네. 자, 29개 의견 중에 26바이에 3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는 이거 사실 정말 이건 필수 소비재 종목이 아니라 네. 필수적입니다. 필수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사실. 월마트든 코스트코든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장의 배당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잘 나왔고 증권사 리포트도 좋다 보니까 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종목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시그널을 받을지 궁금한데 월마트가 좀 워낙 좀 다양하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그널 받을 섹터도 궁금해요. 뭐 이커머스 쪽일지 패션 쪽일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지어소프트 가져왔습니다. 지어소프트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업체죠. 네. 그 오아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오아시스가 처음에 뭐 혁명을 일으킨 게 야채가 안 남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물러가지고 싫어하시는 주부님들도 있지만 주부님들이 또 그걸 좋아하거든요. 50% 네. 싸게 해가지고 물류에서 저기가 안 남은 거죠, 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신선식품 쪽에 강점이 있는 지어소프트 오늘 시그널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자, 월마트가 패션으로 고객 유입과 일반 상품 매출까지 좀 끌어올리는 핵심 트래픽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내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지어소프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월가의 판단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화학 기업인 라이온델바젤의 목표 주가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업황 바닥 통과 이후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좀 얘기 나눠볼게요. 라이온델바젤의 목표가 상향이네요. 네, 그 내용이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가 네. 석유화학 비용 곡선의 가파른 상승과 관리 가능한 수요 역풍이 결합되는 것이라고 애널리스트가 말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화학회사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는 시추를 못 하잖아요. 네. 기름이 한 방울 안 나니까. 그래서 S오일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S오일이 원유를 두바이 원유를 데려다가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해가지고 팔잖아요. 주유소에서 팔고 그다음에 나프타라는 걸 석유화학회사에 넘겨주면 석유화학회사에서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는 가마솥에다 또 끓여요. 끓이면 또 에틸렌, 프로필렌, BTX 그다음에 방향족인 BTX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삶에 쓰고 있는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라이온델바젤은 프로필렌 이거에 지금 저기 PP라고 하죠. 우리 맨날 그 뒤에 보면은 PP라고 써 있잖아요. 재활용할 때. 그거의 원료를 만드는 저기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아까 뉴스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불가항력을 선언했거든요,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됐거든요. 지금 롯데케미칼 지수 6천 갈 때 롯데케미칼 얼마 갔습니까? 거꾸로 갔죠.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하나케미칼 다 마찬가지인데 NCC 같은 업체들 다 망했잖아요. 정기 보수한다고 장사 안 하고 있죠. 실제로 정기 보수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문 닫은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왜냐면 중국발 그 저가 공세에다가 유가가 너무 오르면 아까 유가에서 정제한다고 했죠.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 가격도 오르죠. 근데 그 나프타 가격을 가지고 프로필렌, 뭐 저기 에틸렌 이런 거를 만드는데 거기서 원가 부담을 전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 그 저기 재료에 완전 져버리는데 지금도 지는데 거기다 전가를 못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미국 회사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린데라는 회사도 지금 올랐고요. 린데도 유명한 화학회사죠. 우리나라랑 협업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라이온델바젤도 어저께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유에서 화학회사로 옮겨붙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보시면은 쉐브론, 엑스모빌은 안 움직이고 네.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움직였었잖아요. 볼레로 에너지 뭐 이런 거 움직였었잖아요. 마라선 네. 어쩌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여기로 옮겨붙었어요. 지금 화학 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전가를 시킬 수 있거나 아까 애널리스트들 말대로 석유화학 비용 곡선에 가파른 상승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뭐 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반등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화학 업황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서 좀 점진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간다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목표가를 51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또 이 종목에 관해서 눈송이 분석, 차트 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배당에는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재무제표가 별로 그렇군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과거 실적도 좋지가 않고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고 가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급등을 하면서 2025년도 8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죠. 지금 2026년도 시작할 때 45달러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벌써 74달러에 올랐고요. 그럼 아까 전에 제프리스에서 나온 70달러의 목표 주가는 이미 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화학회사는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아까 눈송이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실적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의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2025년도 4분기 1월 30일 날 나온 실적이 매출액은 6.88빌리언 달러에 7.09빌리언 달러 나와서 3.05% 상회했지만 EPS가 0.22달러 예상이었는데 마이너스 0.16 나오면서 수치가 무려 마이너스 218.18% 네. 예상치 하회가 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도 영마진이 나버린다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는 51.4인데 벌써 지금 다 도달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의견도 보시면 13개 의견 중에 투바이에 9홀드 투 셀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도 안 좋고 네. 목표 주가도 지금 다 도달이 돼버린 상태인데 주가는 급등을 하여서 네. 이미 컨센서스를 다 상회해버리는 수준이 나타나는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뭐 수요 둔화를 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시그널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석유화학 업종 쪽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불가항력을 선언했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오. 선언했어요. 다 통보했어요. 여천 자. NCC도 그러고 다 못 한다고 여천 NCC가 그 아까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 가진 업체들이 다 장사 중단 선언을 했다고요. 지금 그래서 화학회사는 기존에도 투자하면 안 됐었는데 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는 다 종목일까요? 갈아치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배당에서 왜 낮은 점수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배당 귀족주입니다. 매년 5%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랑 산업이 겹치는 거. 그리고 요 지금 라이온델바젤에서 볼 수 있는 고배당. 이거 두 개를 갖춘 업체가 KTNG죠. 아. 그래서 KTNG가 결국에 담배도 팔고 홍삼도 파는 병주고 약주고인 기업에다가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장이 흔들린다면 KTNG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월가는 화학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고배당 종목이라는 점에 집중을 해서 KTNG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네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오늘 아침인데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어디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그 로이터가 미국에서 이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설치한 이제 R&D 기관에 대해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참가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한번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AMAT 티커명으로 좀 표기를 하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명이 에픽 센터라고요? 이게 뭐 센터를 하나 차린 건가요? 예, 예. 센터를 차렸는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우리 생각에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모르지만 사실 전 세계로 봤을 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영향이 큰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제 반도체 이제 부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인데 시총이 그만큼 크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생산한 반도체 부품이 반도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신설한 에픽이라는 영어 단어와 분기점이라는 뜻인데 그 약자를 갖다 만들어서 에피라고 쓴 거죠. 그만큼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여기에 대해서 그 가치는 이제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파급력이 큰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요. 이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는 있는데 왜 메모리 3사 중에 삼성전자만 좀 빠져 있을까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예, 그 로이터 보도에는 참여가 하는 회사 이름이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에픽에 그 설립을 할 때 SK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나도 참가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에픽에 참여를 하겠지만 하이닉스만큼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차별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사가 다 같이 참여를 할 정도면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기업이라는 건데 근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뭐 하는 기업입니까? 예, 반도체의 이제 공정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시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2조 8천억 달러. 그래서 원화로는 4,200조 원에 해당합니다. 어제 종가 오늘은 반영이 안 됐고 어제 종가 기준인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을 합치면 1,700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합친 시총보다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많네요. 시총이 2배 반이나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중요한 기업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법인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한국의 메모리 양사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이 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또 중요한 점이 HBM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장비를 제공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어떤 화제가 HBM 아닙니까?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그만큼 시총이 큰 만큼 HBM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HBM에서 TSV, 스루실리콘 비아라고 그 HB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웨이퍼에 대해서 웨이퍼를 갖다 8장 내지 12장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8장, 12장 쌓는데 그걸 붙이거나 또 하나 중요한 공식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HBM3E까지는 그 1024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근데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2048개로 늘어났죠. 2048 늘어났는데 이렇게 그 고난도에 공정하는 데서 상당 부분을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4,20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TSV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한화 정밀기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TSV 하면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떠오르실 텐데 한미반도체도 TSV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차별점이 있는데 그 차별점 설명드리면은 한미반도체는 TSV 기반에서 적층원실하는 특별히 이제 붙이는 DRAM을 갖다가 8장, 12장을 쌓을 때 붙이는 TC 본딩이라고 하죠. TC 본딩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여기 역할을 지닌 기업이고 오늘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반도체 전체에서 식각을 하면 이제 리소그래피를 할 때 필요한 공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CMP라고 가지고 웨이퍼를 갖다가 갈근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깨끗하게 이제 표면을 갖다 처리해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CMP도 역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식각, 증착, 도금, CMP 같은 전공정 전체에 대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HBM의 공정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본다면 HBM이라는 중요한 어떤 소자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둘 다 있어야지 원활한 HBM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새로 센터를 설립을 하니까 SK에서 손들고 내가 참여를 할게요라고 손들고 나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지만 SK 하이닉스만큼 능동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뭐 굳이 음식에다가 비유를 해보면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는 뭐 햄버거 재료를 다 손질을 해놓는다면 그걸 쌓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딱 눈에 귀에 딱 들어온 맥락인데요. 햄버거 8장을 갖다 만들고 8장에 대한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싼 거고 고난도의 공정이죠. 그런 관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필요하고 한미반도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한화 정밀기계라는 소송 중에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이 3사가 실제로 이제 그 TSV 본등에서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을 갖다가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HBM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메모리사들의 영업이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는 이슈네요. 뭐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 밤사이에 좀 반도체주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마찬가지로 좀 흔들린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로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유가가 $100, $120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센티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서 직격탄을 맞는 건 이제 그 천연가스가 못 들어온다면 그 반도체에 필요한 공정 일부가 차질이 빚기 때문에 만약에 만 가지의 공정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못 만들면은 완제품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어느 정도는 이제 여유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불안과 염려가 커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와 특히나 SK 하이닉스 이번 이슈에서는 이 영업이익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 다시 한번 안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로 인한 단기적인 흔들림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블룸버그가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로는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이미 벌써 2년 전에 인도로 인구 최대 대국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도가 중요한 시장인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펼쳤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 기억 속에 인도 하면은 특히나 이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흥선대원군 같이 폐쇄적인 그런 국가였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그 인도 하면은 인구 최대 대국인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뭐냐? 중국과의 가장 차별점이 무엇이냐? 영어를 쓰는 어쨌건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권을 바꾸니까 이 점은 사실은 서방, 특히 미국을 비롯해 서방에서 중국보다 인도를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 그런 기업 못 들어보셨죠? 인도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 그런 뉴스 못 들어보셨죠?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지금 트럼프 2기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고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활동하기 어려운 어떤 시장이 환경 조성이 되는데 반면에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어떤 개방적인 요소가 있다. 이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장려를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한데 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디 정부가 인도가 자국의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 기지를 갖다 만들어라. 이거 스마트폰에 국한해서도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를 해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휴대폰을 갖고 해외에 판매를 할 때도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나라가 이걸 갖다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도도 사실은 중국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가 많이 시작된 상황에서 인도라는 또 다른 게 세계 시장을 갖다 호령할 수 있는 인구 대국이 있는데 여기에 인도 정부가 모디 정부가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는 아이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애플을 갖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또 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애플이랑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거네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여기에 강하게 뛰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 이제 공장이 봉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충격을 받은 이제 팀쿡 CEO가 중국을 가서 탈출하겠다. 근데 탈출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이폰의 그 시장이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탈출하다가는 이제 반미 정서가 글자로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사뿐하게 서서히 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기조는 탈중국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중국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디 정부가 환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벌써 인도 스마트폰 수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또 다른 대명사인 갤럭시 S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폰과 또 다른 이제 삼성의 어떤 강점 중 하나 무엇이냐?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계기 사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려면 중계기가 곳곳에 깔려야 되는데 중계기 사업도 사실 삼성전자가 그 노키아와 에릭슨과 더불어서 또 다른 강자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삼성전자가 중계기를 까는데 중계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중계기 사업에도 인도에다 역점을 둘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여기서 인도 시장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한 발 앞서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뭐 이제 미국에서 파는 스마트폰까지 인도에서 좀 생산을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4분의 3이 이미 미국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게 모디 정부가 원했던 대로 자국에서 소비자만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갖다 만들지 말고 우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갖다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면 좋겠다. 결국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계의 공정이라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중국이죠. 하지만 모디 정부는 중국을 갖다 견제하면서 중국을 갖다가 앞질러서 세계의 공장을 인도가 하겠다라고 이제 기치를 건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모디 정부의 이제 일환인 거고 오늘 보도드린 내용은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 세계 공장을 갖다 거점 내세우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망이 있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청 기업들까지 인도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모디 정부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비단 이 스마트폰이 뭐 삼성이랑 이 애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좀 인도에서는 저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중국에서도 좀 약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인도의 GDP가 아직은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5만 원, 10만 원짜리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중저가 스마트폰의 대명사 어디입니까? 샤오미. 오포, 비버죠. 그래서 오포, 비버, 샤오미도 사실 인도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모디 정부도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중국을 대변하는 이제 세 곳의 스마트폰 업체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인도에도 거점을 만들면서 어쩌면은 인도에서 지은 공장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인도 자국의 소비의 수요도 만족시키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거점도 마련하겠다. 이거는 중국 정부 시진핑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쩌면 마찰을 빚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국에다가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대표적인 세 기업이 그걸 마다할 리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인도를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이 연계된 부품 기업들도 같이 좀 입지를 옮겨야 될 텐데 옛날에 베트남도 약간 좀 생각이 나네요. 예, 베트남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구미에서 그때는 이제 갤럭시보다는 애니콜로 네, 유명했던 그 애니콜. 시절에 오랜만이네요. 구미 공장이 네. 이제 본거지였는데 그 구미 공장을 점진적으로 줄이다가 결국 폐쇄하면서 왜 인건비가 이제 결국 경쟁력 상대 없죠. 그래서 베트남을 이제 메인 이제 베이스로 삼으면서 삼성전자 잘못한 게 무엇이냐? 그거는 좋았습니다. 잘못한 게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이익을 아끼겠다고 구미에 있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 차장급을 갖다가 150명, 200명 정도를 베트남에다가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면 되는데 그걸 싫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그 퇴사시킨 다음에 베트남 삼성전자 법인에서 재취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삼성전자가 모디 정부의 어떤 인센티브 장려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인도에다가 공장을 갖다 많이 만든다면 그렇다면 베트남과 서울에 있던 공장의 직원들 갖다가 그 인도로 옮길 때 예전처럼 해지를 하지 말고 재취업을 하지 말고 주재원으로서 다시 이제 발령을 내면 좋겠다. 이것이 당사자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제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미 충분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이전에 베트남과 같은 좀 꼼수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를 않기를 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나온 투자 인사이트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이란 사태 이후에 시장이 참 힘들죠.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지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쌓이시고 걱정도 많이 쌓이시고 그런 한 주를 좀 또 마무리해 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뉴욕 시장 좋지를 않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도 되는데요. 또 지금까지 또 우리 시장이 또 견디고 있는 걸 또 보면 또 그게 또 마냥 너무 이렇게 좀 또 패닉이나 이렇게 좀 빠질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좀 크게 흔들리시는 이런 부분들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잘 좀 견뎌내시길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기사는 장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시황 얘기 가지고 기사로 잘 하지는 않는데 뭐 요즘은 시장 상황인 만큼 제가 오늘 가져온 이 기사, 개미 3조 순매수로 방어했지만 코스피 5.6점 회복 역부족이었다. 네, 어제 앞서 지수를 보신 것처럼 어제 코스피는 조금 이제 떨어졌죠. 약보합으로 좀 마감되면서 5,583, 5,600선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분명히 좀 밀려난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1% 넘게 좀 올라서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최근에 급등을 할 때는 코스피가 확실히 상승폭이 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약할 때는 코스닥이 더 단단하게 좀 더 낙폭이 적거나 또는 이제 오히려 좀 오르거나 반면에 코스피는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좀 개인의 수급적인 측면이 커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코스피는 뭐 개인만 좀 뭐 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은 좀 뚜렷하게 팔죠. 또 외국인 기관들 이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도의 또 주요 대상은 또 전기전자 즉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개인과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사고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을 좀 팔았고요. 그 전날까지만 보다 좀 외국인이 좀 사는 분위기긴 했는데 이 코스닥은 확실히 좀 수급 주체가 뭐 그게 개인과 기관이든 기관과 외국인이든 이 세 주체 중에서 두 주체가 주로 코스닥은 좀 사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가라앉아 있고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큰 뭐 무게 중심 즉 매기라고 그러죠. 이 무게 중심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다 그러면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이 좀 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에 그만큼 코스닥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겨우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소위 말하는 힘겨루기가 아주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오늘 뉴욕 시장이 또 1% 중후반 정도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중동 상황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황이 좀 되게 좀 안 좋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란 이제 최고 지도자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가 또 강하게 가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호절. 그게 또 오늘 유가의 급등으로 또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이게 전해진 오늘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과연 또 얼마나 잘 또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조정폭을 좀 더 깊게 가져가거나 또는 조정의 폭을 좀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뭐 우리가 이겼어라고 또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바이긴 합니다만 자기 혼자 또 전쟁 끝냈죠. 뭐 이란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보면 누구 맘대로 이제 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쉽게 그렇게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럼 이란이 기다렸던 듯이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토마호크 맞아서 좀 수백 명의 아이들이 희생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도 이 현 지도부도 그냥 그렇게 고마워 전쟁 끝내서 이렇게 나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마 상황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설사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 공격은 주춤하더라도 또는 중단되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이 건은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결론을 빨리 내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태는 전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서로 공격을 하는 것 관계없이 이 상황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 텐션은, 이 긴장감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좀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모처럼 국내에서도 좀 좋은 얘기 하나 나와서요.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인데 업계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식용유값 최대 6%, 라면값 최대 15% 내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연초에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지난달에 공정위 조사 결과 나왔고, 그래서 확인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지난달부터 뭐 제분 또 제당 업체들, 그러니까 설탕이랑 밀가루 업체들 내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결정이 돼서 어제 이렇게 발표가 좀 됐습니다. 최대치인데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내리겠다라는 거고, 이게 실제로 소매 가격으로 하면은 이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라면값 최대 1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점, 밑에 좀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인플레 다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쨌든 필수 소비재들 가격이 조금 그나마 상승분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있겠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봐야죠.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식료품 업계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길 테니까 1분기 실적부터 영향이 좀 있겠죠.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까지는 요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식료품 업계는 물건값 오르면 실적이 바로 좋아지고 그 주가도 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라든가 실적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마침 농심과 관련돼서 어제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증권사들 10개가 최근에 농심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중에 5개가 이 목표가를 내렸더라고요. 최근에 농심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복리후생비, 글로벌 마케팅 비용 증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거기다 이제 이 내용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적 목표치가 조금 더 하향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물론 아주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식료품 업계는 어쨌든 요즘 장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좀 악재가 생겼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민간 우주 개발 시대 날아오르는 소부장. 작년 말부터 올 연초에 이 로봇 관련주들과 함께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방원전 이 섹터들 중에서도 방산 쪽이 이 우주와 좀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마 이것 때문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 한번 보시죠. 최근 일주일간 우주항공 관련 소부장주입니다. 주가 수익률인데요. 센서뷰가 거의 2배 올랐죠. 태웅도 거의 2배고 파이버 프롬 이렇게 회사들 쭉 올랐습니다. 이 센서뷰라는 회사는 LIG 넥슨의 블랙호크 이 헬기죠. 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들어갈 안테나 요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진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단조 부품 업체도 태웅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이버 프로라는 회사는 광학 센서, 광섬유, 자이로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덕산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화금 쪽이고,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는 안테나 만드는 회사죠. 이노스페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발사체 나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좀 가격이 올랐고요. 우주항공 쪽은 그럼 과연 이 우주항공 섹터의 위상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은 테마 성격이라고 하는 게 좀 강하죠.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강한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버는 회사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돈을 벌어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주항 관련된 회사들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우주항 관련돼서 뭐 이노스페이스도 그렇고 인텔리아 테크도 그렇고 뭐 파이버 프로도 그렇고 매출이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회사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스피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실제로 스페이스X에서 뭐 물건을 좀 공급을 하고 그 돈을 매출을 올리는 이게 좀 뭐 계속 되고 있는 회사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항공은 또 로봇과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방원전 섹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섹터들이 강하고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적은 이유가 뭐냐? 주도 섹터라고 그래서 합니다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항공 섹터들도 특히 이 우주항공 이 소부장주들, 기자재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종목들도 그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주가가 최근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걸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그런 어떤 테마가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죠. 삼성생명 얘기인데 어제 삼성생명이 주가가 5% 가까이, 3.5%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며칠 좋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왜 삼성생명이 주가가 낮으냐 봤더니 유배당과 관련된 이 이슈에 있어서 우리 유배당이 역마진이 계속 발생을 해서 주주환원 잘 못할 것 같아라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입니다. 유배당이라는 거는 보험사가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자들의 그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나온 수익을 너네들한테 일정 비율로 돌려주겠다. 이게 유배당 계약을 한 거거든요. 7%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7%를 이제 수익을 내서 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삼성생명이 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4%대밖에 안 되니까 3% 마이너스죠. 3%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본다. 그래서 배당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 또 하나 삼성생명한테 살펴봐야 될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을 유배당 계약자단에 돌려줄 것인 이 이슈가 사실 좀 있거든요. 그것과 좀 맞물려서 시장의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런 기대치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그런 시장의 기대치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안 내놓으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이게 그냥 당장 끝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생명은 지금의 주주하는 이 시즌에서 조금 그렇게까지 주도적으로 나서기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란 전쟁이 사실상 뭐 승리나 다름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역시나 좀 허세였을까요?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100를 돌파하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 90대 중반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이 시점 어디까지 좀 예상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공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이란 전쟁 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올랐던 분입니다. 이란 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지시를 했다는데, 물론 뭐 이거 돌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 판결을 되돌릴 수는 있는데 왜 하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지금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전쟁 그 스케줄이 있고 또 이 무역 정책, 관세 정책의 스케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EPA, 국제 비상경제대권법안이 위법이다. 미국 헌법 1조 8항을 보면은 모든 세금을 걷는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부가 관세도 세금이니까 이걸 그렇죠. 거둬들이면 안 된다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각 나라가 미국에게 지불했던
$1,75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이 소송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기가 없어지고 앞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찾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채택을 하고 선언했던 것이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것은 국제 수지 위기가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기간으로도 최장 150일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100%, 80% 할 수가 있는가 15%가 최대치입니다. 한도가 좀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은 이걸로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 무기를 쓸 수 없으니까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를 발동해야 되는데 301조가 그냥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차별 행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사하는 기간이 몇 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던졌다라기보다는 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란 전쟁 계속해서 저는 주 초반에 완전히 좀 종식이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출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황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2월 28일에 하메네이 절대 통치자 참수 작전을 미국이 이스라엘과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식으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는 이 중동 전황을 계속 악화시켜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경고를 무시하면 폭침하겠다고 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원유 무역이 전체 원유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유가가 한때는 120달러 배럴당 거기까지 올라갔고 지금 90달러 선이 있는데 10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그 물가가 1.1% 상승하고 연 경제 성장률이 0.3% 감소할 것이다. 굉장히 그런 좀 얘기가 있죠. 치명적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졌기 때문에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뭐 영원한 전쟁 할 수 있다. 우리 네. 무기 충분히 비축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이미 승리했다. 이번 주 초에 그렇죠. 이미 네. 승리했고 전쟁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군사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판단되면은 끝낼 것이다. 근데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는 누구 마음대로 끝내냐. 미국이 시작했을진 몰라도 끝나는 거는 그냥 끝낼 수가 없다. 작년 6월에 10일 전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X에 전쟁 끝났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핵 협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 재발 방지를 공식 문서화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네. 이란 측은 이거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예, 1년, 2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손잡고 우리를 또 칠 수 있는데 그걸 보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뭐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이어오고 있죠. 이렇게 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또 이 경제 위기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뭐 전황이 좋아질 것이다. 유가도 지금 출렁거리고 있지만 곧 전쟁이 끝나니까 그럼 내려갈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고 또 시장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기름값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연두교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에도 시작하자마자 제일 자랑한 게 기름값 내가 떨어뜨렸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바이든 때는 갤론당 6달러까지 갔는데 아이오와주 내가 집권한 데 가면 1달러도 있더라 했는데 현재 갤런당 3달러 58센트입니다. 근데 그게 4달러를 넘어간다면
바이든 정부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의 기름값이 오르면은 소비재가 다 올라가고 항공료가 비싸지니까 그쵸? 미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여행도 안 가요. 그러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분노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제 유가랑 여론이 연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좀 블러핑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자면 이제 이 하메네이의 두 번째 아들이죠.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는데 뭐 첫 번째 메시지부터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더라고요. 역시나 좀 그 아빠의 그 아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전쟁 개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냐 도로 하메네이 아니냐. 아, 그렇죠. 도로 하메네이. 아버지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더니 아들 하메네이가 새로운 신정 지도자가 됐는데 네. 아버지 하메네이는 고령이었어요. 80세가 넘은. 아, 살 날도 많네요. 예. 네. 근데 그 하메네이를 제거했더니 56세의 하메네이가 등장해서 오히려 이것은 이란 민주화에도 안 좋은 소식이고 어떤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을 하기에도 안 좋은 소식이다. 더 독이 올랐고 아버지와 가족의 복수를 하겠다고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 목표 수행에서 이미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하메네이가 사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죽었을 수가 있다는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 참수작전에 타겟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대미 결사항전 의지를 표명하는 메시지는 냈습니다. 이제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은 무슬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부상 상태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 앞에 그래도 뭐 비디오로 모습을 보인다든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하메네이를 없앴는데 또 새로운 더 젊어진 하메네이가 등장을 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는 인물은 절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관여를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지도자는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이 전쟁을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끝내고 발을 빼고 싶다면 이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등장해야 됩니다. 네. 딜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이 독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쟁에 당했는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종전하려면 배상금을 내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다 파괴해놓고 그냥 나가냐. 우리 아이들도 폭사를 했는데 150명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임에 불구하고 미국과 휴전 협상을 명령을 내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는 무스타바 하메네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를 다시 참수한다면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끝내냐는 질문에 미국이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미국이 원하는 지도자보다는 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절실하겠죠. 네, 아무래도 완전히 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을 매수를 하는 게 이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언제 끝나냐 했을 때 초기에 전황이 좋을 때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네. 지금 2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공개한 미국 국방부의 전쟁 계획을 본다면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2주 정도는 더 양쪽이 전격적인 이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휴전 이야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결과적으로 이제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 맞은편에 오만이랑 아랍에미리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이제 오만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까지는 안전 항해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거기서부터 나머지 지역은 이란이 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270도 꺾어지게 살짝 되어 있습니다. 꺾여 있죠. 우리가 운전하더라도 갑자기 270도를 회전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제일 깊은 데가 9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 깊은 곳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은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폭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기에는 그냥 고정 타겟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근데 기뢰를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뿌렸다면은 그것은 이제 유럽, 아시아, 미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렇죠. 유가 시장을 흔들고 이란도 원유를 수출해야지 전쟁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아직 이란군이 남은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고 경고를 할 뿐이지 아직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한 이런 향방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국제유가 뭐 당분간은 좀 위를 열어놔야겠죠? IEA가 이제 32개국으로 구성된 이런 전략 비축유 방출하는 것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데 네. 어제 발표를 했죠. 이 32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류가 약 4억 1,500만 배럴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이 안정시키기에는 약 한 달 정도는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양측이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벌게 해주는 효과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어요. 네. 180일 동안이나 하루에 100만 배럴씩. 근데 그때 유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배럴당 100불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았네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이번에도 그때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니까 호르무즈 해협 위기도 있고 이 유가가 지금 90달러 선인데 그렇게 쉽게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은 어렵다. 결국에는 양측이 휴전 협정을 시작한다는 개시 신호가 나와야지 유가 시장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임시 방편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좀 중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1시간이나 했다 그러죠.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이 유가 시장이 출렁거리고 미국의 소비자, 가계 경제에 이제 위기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도로 가는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가격이 배럴당 58달러면은 현 상태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제 위기 없이 재정 위기 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네.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90달러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풀고 있죠. 러시아 원유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자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중동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중국이 굉장히 좀 이란과 뒤쪽에서 공조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굉장히 요새 발언 수위나 메시지 같은 게 좀 안 나오고 있는 중국입니다. 역시나 좀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중국인가요? 그게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까지는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양회에서 어떻게 이런 험난한 국제 경제 조건에서 중국이 고용 창출을 하고 AI에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집중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중국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 이란 다 무기를 내려놓고 빨리 전쟁을 중단시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제 중국이 변하고 있는 것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석유 수출의 가장 큰 수입국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입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그것도 있네요. 네.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국이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어서 우리 증시에는 당분간의 변동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스케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트럼프 때도 4주 6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전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휴전밖에는 답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뉴스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전환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인사이트 마련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밤사이에 반도체가 좀 안 좋았고요. 이어서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이 90달러 선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도록 마켓나우 일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